그래서 자 이제 여기 그 여러분 교재 그 10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7페이지를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미지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에 대한 공부예요. 아시겠죠? 자,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심상이라고도 하죠. 심상, 이미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위에 뭐 나오는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어요. 하여튼 이미지라는 것이 이제 그 위에 한 7째 줄인가 보면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이미지는 모방, 이미테이션, 복사, 커피, 유사성, 라이크니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이마고에서 나왔다. 이마고.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이마고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비슷하죠? 이런 얘기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심상이라고 보통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제 이미지란 말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심상이란 말 잘 안 써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이미저리라는 세 번째 줄에 이미저리가 있어요. 이미저리는 뭐냐면 영어로 이제 이미저리잖아요. 그래서 이미저리인데 여기 RY는 집합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집합적. 그래서 이미지가 여러 개로 연결돼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미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저리는 이미지가 여러 개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굳이 한자로 쓴다면 심상군이겠죠. 무리군자 써가지고. 근데 심상군이란 말 참 어려운 말이라서 이미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 이미저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이미지.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밑에 보면 지각 이미지, 이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비유적 이미지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상징적 비전이나 비추론적 진실을 구체한 것으로서 이미지 혹은 상징적 이미지 뭐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각 이미지에다가 1번이라고 써보세요. 지각 이미지라고 써진 거 1번. 그다음에 비유적 이미지라고 써진 거 있죠? 2번. 그다음에 상징적 이미지라고 써진 거 있죠?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세요. 이 이미지는 이렇게 지각, 비유, 상징. 자, 지각이라는 거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각한다 이럴 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이제 거기 거기 107쪽에 이제 밑에 보면, 청각, 이미지, 후각, 뭐, 촉각, 미각, 신체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 기관. 신체 기관이라는 게 있죠. 자, 108쪽 넘겨보세요. 박동, 맥박, 호흡, 소화작용, 이미지, 뭐, 운동,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다 이제 그 이미지를 가리켜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비유적 이미지 그 108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밑줄 치세요. 비유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그래서 비유적 이미지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좀 원관념과 보조관념. 참 재밌어요. 이 실론이라는 게. 그래서 원관념을 이제 영어로는 거기 보면 subject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주제, 주어라는 뜻도 있고 원관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테너란 말 써요. 테너. 보조관념은 여기 보면 아날로그라고도 쓰고요. 또는 비어커.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어컬이라는 건 차량이라는 뜻이고 테너는 남성의 최고음이죠. 남성 뭡니까 베이스, 바리톤, 테너 아닙니까? 근데 이 그 최고음도 음인데 이게 원관념이라는 뜻이 있어요. 문학에서. 이게 차량이라는 뜻인데 보조관념이라는 뜻. 이게 좀 재밌죠. 차량이라는 뜻인데 보조관념이라는 뜻도 있다. 자,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지와 관계 있는 것은 원관념이 아니라 보조관념이다. 당연하죠. 이미지는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시인이 비유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축자적인 차, 이 말이 있어요. 축자적인이란 말, 이건 좀 한자로 써야 됩니다. 축자는 좀 한자로 써주세요. 이 축은 쫓을 축자거든요. 쫓을 축. 글자자. 글자 뜻 그대로의 이런 뜻이에요. 글자 뜻 그대로의. 이게 축자적이네요. 글자 뜻 그대로의 그런 이미지 언어가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할 뿐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적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뭐 같은이라든가 또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A는 B니까 은유법이라든가 뭡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나의 사랑이 별빛이에요. 나의 사랑이 원관념이고, 나의 사랑이 원관념이고, 별빛이 뭐예요? 보조관념. 보조관념이죠. 그다음 내 마음은 호수에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뭐예요? 보조관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뭡니까? 나의 사랑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멋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죠. 비유적 이미지는 불명확한 비물질적인 관념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부여한다. 나왔죠. 그래서 비유적 이미지는 표현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비유적 이미지는부터 쭉 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까지 줄자 합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넷째 줄에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지각은 단일한 감각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적 경험의 종합이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외인촌이 났죠? 외인촌이라는 말은 뭐죠? 외국인 마을이에요, 외국인 마을. 완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외국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인촌이에요. 외인촌이라는 말이 좀 외국인 마을이라는 말인데 그걸 좀 어렵게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원관념이 뭐냐? 원관념이 종소리죠. 자, 보조관념이 분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원관념, 뭐가 보조관념이지? 처럼이라든가, 그다음에 내 마음은 땡땡땡 이런 거. 그러면 내 마음이 원관념이잖아.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은유법에서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이게 보조관념. 그리고 뭐뭐처럼 이러면 이게 보조관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공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종소리가 청각이잖아요. 청각. 분수가 시각이죠. 그러니까 청각이 시각화. 이게 시각이 청각화가 아니에요. 청각이 시각화다. 왜냐하면 종소리를 분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지각은 단일한 감각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적 경험의 종합이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는 이런 지각의 기초에서 분수와 종소리를 동질화함으로써 성립된 비유적 이미지이지만 이 이미지 속에는 시각적 이미지, 운동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다. 시각은 분수고 공감각은 두 개가 있고 운동 감각도 있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거니까 운동 감각이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와 상상력, 그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에서는 이제 심상, 아까 설명드렸죠? 이미지. 이런 것이 서양의 용어다. 이런 얘기고요. 동양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일찍부터 시와 이려, 시와 그림은 하나다. 시와 이려라는 말은 잘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시와 그림은 하나다. 시 속에 그림이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이야 간물. 이야 간물이라는 건 뭡니까? 나로서 사물을 바라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로서 이야 사물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물을 바라본다는 거죠. 산자의 제자월 육서가 있다는 거예요. 육서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 상형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매산자가 썼다. 이게 상형이고 지사는 뭐냐면 지사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일사분면에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걸 쓴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윗상자가 돼요. 윗상. 실제로 윗상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걸 가상의 점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윗상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윗상자가 됐다는 가상적인 걸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는 밝을 명자 같은 거예요. 이게 해와 달이잖아요. 해와 달이 합해지면 밝아져. 그 뜻과 뜻이 합해진 거. 이게 이제 회의고요. 그 다음에 형성은 음부분과 뜻부분이죠. 음부분과 뜻부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강이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공이에요, 공. 이거는 이제 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뜻이고, 이거는 공인데 공이 강이 돼서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거는 뜻부분과 음부분이 있는 걸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는 한 글자가 여러 개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이면 이게 즐거울 낙으로도 되고 좋아할 요로도 되고 음악 악도 되죠. 이렇게 여러 개 쓰이는 거.
이런 걸 이제 전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차라는 것은 이제 그냥 뜻만 이렇게 빌려오는 거예요. 뜻만 빌려오는 거에서 그 프랑스를 뭐 불란서 이렇게 막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이 나오죠. 상형은 이제 글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을 통해 파악된 사물의 외관을 도상화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찬기파랑가 있죠, 밑에.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충담사의 노래죠. 달, 조약돌, 잣까지. 특히 잣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매한 인격을 가리켜요. 고매한 인격.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을 잣까지라고 하죠. 아, 잣까지 높아 서리 모르시올 하반이요. 나오죠? 인격이 높아서 서리는 시련이에요. 시련. 역경을 모를 화반. 화랑의 우두머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10쪽에 보면 110쪽을 보세요. 이제 이게 그 뭡니까 황진의 시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한월을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아래 넣었다가 이 참 대단하죠. 이 기나긴 밤 한월이라고 하는 거 느끼셨어요. 기나긴 밤을 한월이까지. 그러니까 기나긴 밤은 이 기나긴 밤은 시간이죠. 시간. 한월이는 공간이죠.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공간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나긴 밤에 허리를 댔다는 거예요. 춘풍 이불을 넣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오시면 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알 수 없잖아요. 독수공부. 항진이의 시적 상상력 속에서 무한하고 무정형한 시간은 절단 가능한 사물로 변용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내요라는 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것들 부사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도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아까 나왔는데, 거기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단락, 이미지의 역사는 그리스 시대 이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시작해서 이질적인 두 사물 사이의 유비. 유비라는 것은 유비 관계라고 나왔잖아요. 유비. 이건 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 관계.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즘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미지즘이라는 건 이게 한자로 쓰면 이 심상주의예요. 심상주의. 이즘이라는 게 주의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주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참 이상해요. 한자. 그래서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생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김광준의 시 같은 경우가 이미지가 많잖아요. 특히 회화적 이미지가 많은 게 이런 그 이미지즘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스트 무브먼트라고 이야기 영문학에서 보면 이미지스트 무브먼트 이런 게 있는데 이미지를 주창하는 사람들의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회화적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창한 그 영문학자들이 있어요. 휴미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의 시들에 보면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1쪽에 보면 그 저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별 중요한 이야기가 없고요. 세 번째 단락.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상.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상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뭡니까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거는 그런 사이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서 이제 통일성을 부여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러니까 이 키스를 날카롭다는 말을 썼어요. 이 표현도 재밌죠.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뭐 실제 어떤 그 키스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불교적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날카롭다라는 거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썼죠. 화자의 삶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단락 첫 키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첫 키스는 밑줄 치시고 화자의 삶에 미칠 영향의 강도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서정주가 소쩍새의 울음과 천둥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쩍새 울음과 천둥은 국화의 이제 개화라고 써놓으세요. 개화, 꽃이 피는 거 관련이 있고 또는 성숙한 삶에 대한
이런 거 관련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자 이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게 또 재밌어지는데 자, 원래 이제 그 서정주 이전에는 이 국화는 뭐였죠? 충절의 상징이죠. 사군자, 매난국주, 국화대나무. 그렇죠? 충절 상징은 갑자기 서정주가 내 누님같이 생긴 꽃. 이건 뭐냐? 중년 여인의 원숭이.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징은 상징인데 개인이 만들어 버렸어요. 중년 여인의 원숭이라는 건 그전에는 있질 않았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개인적 상징. 자, 이 개인적 상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뭐뭐의 뭐뭐화. 자, 이게 바로 상징의 재문맥화라고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상징을 했는데 문맥을 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재문맥화라는 거는 이 작가가 거기 그 시의 어떤 상징을 전혀 그전에 쓰지 않은 어떤 새로운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상징의 재문맥화라고 하고요. 또는 개인적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잘 적어 주십시오. 자, 이건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즘 거기 112쪽입니다. 이미지즘. 자, 이미지즘은 좀 쓰세요. 밑줄 짝 치고 이미지즘은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적 경험의 생생한 제시. 자, 이걸 이제 이미지즘이라고 해요.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적 경험의 생생한 제시. 그래서 이제 20세기에는 회화성, 거기 동그라미에서 회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910년 무렵이라고 단락 있죠. 1910년 무렵에 영국을 중심으로 이미지즘, 아까 휴움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 경험을 주력했고 반낭만주의,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야. 낭만주의, 반휴머니즘의 반대, 인간 반자연주의, 내세운 휴움, 토마스 어니스트 휴움이라고 나왔죠. 그다음에 에즈라 파운드라는 또 유명한 그런 시인이자 비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즘은 시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 그래서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직각, 바로 깨닫는다는 거. 직각이라는 게 바로 깨닫는다. 언어의 정수는 핵심이라고 써요. 핵심을.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환사전 중에 에센스 영환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의 핵심을 모아놨다. 에센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13쪽입니다. 자, 두 번째 쪽 휴메 가을 오톰이라는 시에서 시는 울타리에 몸을 기댄 불쾌한을, 여기 이제 불쾌한이란 말 좀 설명. 이 불쾌한이란 말이 여러분 뭐 이게 우리말인데도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얼굴빛이 술 기운을 띠거나 혈기가 좋아 불그레하다. 이걸 불쾌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레드 페이스트 파머라고 써요. 이 영어가 아주 편하죠. 빨간 얼굴을 가진 농부. 레드 페이스 파머.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울타리 몸을 기댄 그런 빨간 얼굴이죠. 농부처럼 마당을 비추는 붉은 달. 멀리서 도시 아이들처럼 헬스칸 얼굴로 빛나는 별. 이렇게 뭐뭐처럼이 되게 많죠. 직유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 이미지에 집착했다. 그러니까 이미지스트 운동은 주로 시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강준이 이런 바로 이미지스트 무브먼트 영향을 받아서 회화적인 시를 쓴 거예요. 낙엽은 뭐 그 추일서령에도 보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길은 흩어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뭐 이런 거 나오죠. 길을 흩어진 넥타이. 이 김광균의 이 추일서령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길은 흩어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상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막 이렇게 막
흩어진 걸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바로 뭡니까? 구절양자인 거예요. 구절양자. 9번 끊어진 양의 창자다. 구절양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꼬불한 길, 꼬불한 길. 동해안 이런 데 가면 그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특히 이제 뭐 중국에도 그런 길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13쪽 그 두 번째 단락 흉과 마찬가지로 이미지즘 운동에 기여했던 파운드는 거기 밑줄 치세요. 한자의 상형 원리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 한자의 상형 원리. 그래서 이 사람이 동양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하이쿠라고 나오는 게 이행으로 된 시예요. 거기 하이쿠란 말 있죠. 이행으로 된 시. 이걸 이제 하이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이 지하철역에서가 상당히 길었는데 줄여서 이렇게 두 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하철역에서 전문이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써놓으세요. 바로 무기력한 현대인의 초췌한 모습. 이걸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 보면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일단 영어를 보세요. apparition. 이게 이제 환영이라고 나왔는데 환영은 뭐냐면 일단 도깨비 같은 거예요. 도깨비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of these faces. 이런 얼굴들. 무리 속에 군중. 크라우드는 군중이거든요. 페탈. 꽃잎이에요. 페탈. 꽃잎. 근데 뭐 위에 꽃잎이냐면 오너 젖은 블랙 바우. 이 바우는 큰 가지를 바우라고 해요. 바우라고 이거예요. 우리말로 발음할 때. 보통 이제 브랜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작은 가지. 이 바우가 큰 가지인데 축축한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잎들 이러면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문학 공부하면서 이 시를 많이 배웠는데 이 시는 짧지만 되게 어려워요, 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군중들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리의 지하철 정거장의 모습 뒤에 넘기면 나오네요. 뒷장 넘겨보세요. 114쪽이면 일본의 하이쿠를 연상시키는 시는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면서 어둠에 묻혀있는 군중의 모습이 드러나는 파리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하철역이 뭐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역이 별로 없대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파리의 지하철역이고 어둠에 묻혀있다가 역으로 들어오는 지하철 불빛에 드러나는 군중의 모습은 축축한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잎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고 나오죠.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촉각적 이미지도 포함하고 있다.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잎의 이미지는 환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면서 피곤해 지친 무기력하고 초췌한 현대인의 모습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구절이 하나의 얼굴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젤루에. 그거를 약간 사물로 표현한 거예요. 축축한 검은 가지에 매달린 꽃잎.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저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철 타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잡이들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 좌석에 못 가면 이 손잡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축축한 그러니까 요 손잡이를 검은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꽃잎은 이제 승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4쪽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미지즘 이론은 식민지 조선에 이제 소개되었다.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다섯째 줄쯤 내려가면 1930년대 등장한 이미지스트들이 이런 맥락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강균 나오죠. 김강균이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했는데 그것만은 관심을 기울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의 피상성과 평면성을 좀 극복해 보려고 했다. 특히 간결하고 선명한 회화적 심상, 도시의 감성, 시대의 우울을 그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복합된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만 쓰려고 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청각의 시각화라는 말도 드렸고 115쪽. 그 다음에 이제 김기림이 나와요. 김기림 거기 셋째 줄에 거기도 밑줄 치세요. 115쪽에 보면 김기림도 불안하고 요동하는부터 주목하고자 했다까지. 김기림도부터 주목하고자 했다까지. 그래서 회화적인 것에 주목을 해요. 김기림의 시도.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이중 바다와 나비는 거기서 세 줄 밑줄 쓰세요. 바다, 나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근대 체험, 근대를 넘어가고자 했던 지적 모험과 좌절의 경험을 그래서 주목하자. 나왔는데 넘겨보세요. 그 116쪽에 나오는 이제 바다와 나비인데 이거는 이제 근대를 향한 모험이 실패하는 과정. 이걸 그리고 있습니다. 근대를 향한 모험이 실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수심, 물의 깊이를 알려줬지 않았죠.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청무밭인가 해서 이제 내려가요.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청무밭인가 해서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는데 어린 날개가 물결처럼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 서글픈이에요. 서글픈은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싣다. 이게 좀 재밌죠. 새파란 초생달 실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새파란 초생달 보이는 거죠. 시각이죠. 실이다는 촉각이죠.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다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도 그렇죠. 이거는 꼭 근대를 향한 모험이 실패하는 과정만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사회 초년생이 사회에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내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17쪽으로 가겠습니다. 117쪽. 그 이미지와 시작품의 이해라고 났는데 이미지가 중요하다. 거기 첫째 줄 나오죠? 시인의 상상력과 동자의 상상력이 조우라는 것은요. 만나는 이라고 써놓으세요. 만나는 장소다. 조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우는 우연히 만나는 정도로 번역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 이게 아주 중요해요. 117쪽에. 여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에 다시 말해서 다음에 여기서 꺽쇠 표시해 보세요. 어떤부터 118쪽에 여섯째 줄. 여기 보면 읽힌다. 까지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별표.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시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서정주의 자화상은 그다음에 윤동주의 서시, 김수영의 풀은 바람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 자화상도 이 서정주의 자화상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말 나오죠. 파라리 바람. 이때 이제 바람은 어떤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련.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시련을 겪었다는 거죠. 자연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윤동주 서시도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은 일제 탄압이죠. 일제 탄압이에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김수영의 풀도 나오죠. 바람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바람의 이미지가 동일하지 않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로를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단골 손님이에요. 자, 윤동주 가로를 보세요. 윤동주의 바람은 잎새를 가볍게 흔드는 미풍이나 별을 스치는 바람이다. 맞죠? 잎새. 모든 존재를 제약하는 근원적 삶의 조건, 이상을 꿈꾸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 일제 탄압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김수영에다 가로를 보세요. 김수영의 바람은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라는 구절이 시사하듯이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자 풀을 쓰러뜨리는 바람으로 풀과의 관계에서 양가적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두 가지의 의미. 양가적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자, 그 다음에 서정주의 가로를 보세요. 바람은 한 군데 메어놓을 수 없는 격렬한 대기의 유동으로서 바람, 돌개바람이나 돌풍 혹은 태풍까지를 포함하고 그 뒤에 나오는 죄인, 천치 같은 구절을 통해서 바람의 이미지는 윤리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격정과 격렬한 방황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상당히 잘 나와요. 이렇게 세 개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고 A. 그러니까 여기 윤동주에다 A라고 써보세요. 김수영에다 B라고 써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서정주에다 C라고 써보세요. 자, A, B, C에 알맞은 사람은 골라라. 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A가 지금 윤동주인데 뭐 서정주를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B가 뭡니까? 김수영인데 윤동주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김수영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섞어요. 섞으면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8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이처럼 시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혹은 시 전체 문맥에 조회됨으로써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미, 미와 추 혹은 성과 악에 얽힌 그로테스크한 것을. 자, 이 그로테스크란 말이 또 중요한 말인데요. 강세가 여기 와요. 이게 기괴하네, 기괴한. 여러분이 그로테스크 노블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에서 바로 이제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주인공이 만든 어떤 괴물이에요. 주인공이 어떤 그 괴물, 사람과 같은 괴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괴물과 나중에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프랑켄슈타인이 기괴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여자가 썼어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여튼 메리 셸리라는 여자가 썼죠. 그러니까 셸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낭만주의 시인의 부인이죠. 부인이 메리 셸리인데, 그래서 이제 메리 셸리라는 여류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아주 대표적인 소설인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그로테스크. 그러니까 그로테스크는 성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이렇게 성당이 지금은 뭐 이렇게 뾰족한 성당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 보면 성당들이 막 이렇게 첨탑이 이렇게 막 써져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그로테스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괴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주 초기의 시의 이미지들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문둥이. 이 문둥이라는 것도 이게 원래 한자로 보면 문동에서 나왔다는 설이 많죠. 글을 아는 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문동. 이게 이제 문둥. 됐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뭐랄까, 장애인이라든가 좀, 생각이 적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꽃동네에 한번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정말 약간 내성마비처럼 그런 그 아이였는데, 이제 막 말을 이렇게 이제 해요. 말을 이렇게 하면,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 있어요. 받아서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집으로 나왔어요. 시집으로 나왔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지금도 제가 제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제목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들이 뛰어놀기에는 너무도 좁은 하늘. 이라는 시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동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그 서정주의 이제 문둥이라는 시에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제시하는 문둥이는 이미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데 꽃처럼 붉은 울음이라는 거. 울음은 울음인데 꽃처럼 붉었다. 직이법이죠. 1년의 해와 하늘빛이 시사하는 밝음, 무구의 이미지. 그러니까 아주 이 무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는 원시의 상태 이런 걸 말하죠. 붉은색 이미지는 애기 하나 먹고 문둥이가 범한 끔찍한 죄의 흔적, 피가 흐르겠죠. 동시에 붉은색 이미지는 피라도 토할 것 같은 격렬하게 울부짖는 문둥이의 절망과 고통을 암시한다. 그래서 붉은 울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울음이라는 것은 청각인데 붉은이라는 그 시각이죠. 그러니까 붉은 울음을 뭐라고 하냐? 이걸 자, 붉은 울음. 울음이란 건 울음이에요, 울음. 이게 청각이죠, 들리는 거. 이게 시각이죠. 그러니까 울음이 원관념이 되겠죠, 이게 원관념.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의 피를 뒤집어 쓴 울부짖는 끔찍한 야수의 이미지와 함께 범한 죄에 대한 뉘우침,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절망, 저항의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9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19쪽에도 이제 그 앞에 제시된 꽃의 이미지는 붉은 울음의 이미지에 내재된 끔찍한 범죄,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환자, 문둥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윤리적 결함으로 인해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은 자다. 낙인을 찍혔다는 거죠. 애기 하나 먹는 행위는 병을 치유함으로써 들씌워진 타자성을 극복한다. 그렇죠? 병을 치유함으로써 이제 자신에게 그 타자성, 그러니까 타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타자성이라는 게.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 사회로 가기 위한 몸부림. 행위의 반인류성이죠. 사람을 죽인 건 반인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이는 치유된다고 해도 윤리적 타자성을 극복하고 복귀할 수 없다. 문둥이는 자신에게 타자성을 강제한 사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사회로 복귀하려는 노력 때문에 이제 비인간화가 된다. 인간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꽃처럼 붉은 울음의 그런 이미지는 강제된 타자성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할수록 타자성의 그물에 갇히는 가혹한 운명,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 아름답고 가녀린 꽃의 이미지와 어떤 식으로든 아이의 죽음과 연결되는 붉은 울음의 섬찟한 이미지가 결합이 되는 거죠. 꽃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름다움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를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지금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있는데